군대에서 끔찍한 폭행으로 짓밟히고 실망 위기를 처한 여동생 한 명을 위해 대한민국 군사력의 정점인 별을 단 장군 새오빠가 벌이는 가장 압도적이고 처절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50분. 강원도 산골짜기에 자리한 백호 부대의 생활관은 아직 짙은 어둠과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서아리 하사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다른 동기들이 단잠에 빠져 있는 시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레를 빨아 생활관 바닥을 닦았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물에 시린 손의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정한 규칙이자 혹독한 군 생활을 버티게 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서아리 하사.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 육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정보작전 참모부장 서정민 중장. 그리고 그녀가 속한 백호 부대의 상급 부대 지휘관인 불사조 군단장 서정우 소장. 모두가 그녀의 친오빠들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부대 내에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자 성역으로 취급받았다.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았다. 그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그녀를 누구보다 성실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오빠들의 후광이 아닌 오직 서아리라는 이름 석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를 매일 채찍질했다. 서하사 참 부지런도 하시네. 꼭두 새벽부터 청소라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부소대장인 박지현 중사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서 경멸과 시기가 뒤섞인 눈빛으로 아리를 훑어보았다. 박 중사는 아리와 같은 여군이었지만 그녀를 동료로 여기지 않았다. 장군 오빠들을 둔 아리의 배경에 대한 질투심과 자신은 피땀 흘려 올라온 자리를 아리는 쉽게 얻었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닙니다. 그냥 잠이 일찍 깨서 먼저 하는 것뿐입니다. 아리는 묵묵히 대답하며 허리를 숙였다. 박 중사의 언어 폭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여자가 얌전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악착 같아서 쓰나. 서하사는 좋겠어. 빽 좋아서 군 생활 편하게 하니. 그 같은 말들이 매일같이 그녀의 가슴을 핥히었다. 하지만 아리는 그저 참았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면 오빠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인원 보고를 받았다. 그의 눈에는 부대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무사한 일함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이 아리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다른 곳으로 향했다. 점호가 끝나고 무장 구보 시간. 아리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곁을 지나치며 황인철 병장이 비웃듯 한마디 던졌다. 야 공주님. 힘들면 오빠들한테 헬기라도 한 대 보내달라고 하지 그래.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황인철 병장. 그는 부대 내에서 악질적인 괴롭힘으로 유명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후임이나 여군인 아리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아리가 자신의 괴롭힘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훈련 중 장비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아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식사 시간에 일부러 어깨를 부딪혀 식판을 엎게 만드는 식의 유치하고 비열한 괴롭힘이 계속되었다. 아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오빠들이 만들어준 온실 속 화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고 첫째 오빠 서정혁 대장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그날 오후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전체 중대원을 집합시켰다. 다음 주부터 닷새간 군단 주간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불사조 군단장님이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다. 우리 중대의 명예가 걸린 만큼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속에서 아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사조 군단장. 바로 그녀의 셋째 오빠 서정우 소장이었다. 가장 다정하고 자신을 아껴주었던 오빠. 그 오빠가 지켜보는 훈련이라니.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혹시라도 자신이 오빠의 지휘에 흠집을 낼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해산하는 길에 황인철 병장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지현 중사 역시 멀리서 아리를 지켜보며 차갑게 웃고 있었다. 다가올 훈련이 단순한 고됨을 넘어 지옥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아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종합전술훈련의 날이 밝았다. 강원도의 여름 태양은 마치 용광로처럼 대지를 달구었고 아스팔트 위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의 등줄기에는 이미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서아리 하사는 묵묵히 자신의 군장끈을 고쳐맸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군장의 무게뿐만이 아니었다. 훈련을 참관하는 셋째 오빠 서정우 소장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통신병 서아리 하사. 통신 상태 계속 보고해. 산악 행군 중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소리쳤다. 아리는 즉시 등에 맨 통신 장비를 조작했다. 하지만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 본부와의 교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중대장님, 현재 일부 구간에서 난청 지역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고도를 좀 더 높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리가 보고하는 순간 뒤에서 황인철 병장이 비아냥거렸다. 그 비싼 장비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역시 여자는 기계 만지면 안 돼. 고장 내기 딱 좋지. 박지현 중사도 거들었다. 서하사 군단장님 보고 계신다. 정신 안 차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욕먹게 생겼어.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통신 불량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책임을 아리에게 돌렸다. 고의적인 고립.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이었다. 잠시 후 중대는 계곡을 낀 공터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다. 바로 그때였다. 황인철 병장이 아리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야, 서아리. 너 때문에 지금 작전 전체가 딜레이되고 있잖아. 책임질 거야? 이건 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아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황인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성을 높였다. 말대꾸하는 것 봐라. 하사라고 계급장 달아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내 오빠들이 장군이면 너도 장군인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진태 대위는 그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박지현 중사는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다. 명백한 하극상이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황인철은 아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 내가 군기를 빠뜨렸으니 내가 오늘 제대로 잡아주마. 그가 아리를 끌고 간 곳은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연병장 한가운데였다.
그는 아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엎드려 뻗쳐.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아리는 망설였다.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서 굴복하는 것은 한 개인의 굴욕이 아니라 여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못 들었어? 당장 엎드리지 못해. 황인철이 고함을 치며 아리의 등을 발로 찼다. 아리는 비틀거리며 땅에 손을 짚었다. 자결하는 태양에 달궈진 흙바닥이 손바닥을 태우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나, 둘, 셋. 황인철은 숫자를 세며 아리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쾌감이 번뜩였다. 그는 아리가 끝까지 버티자 더욱 악에 바친 듯 주변에 있던 고장난 통신 장비의 안테나를 뽑아들었다. 이래도 버텨? 그는 안테나로 아리의 허벅지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아리는 비명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가빠왔다. 내 오빠들한테 이르지 그랬어.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어보라고. 광기에 사로잡힌 황인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리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그리고는 군홧발로 그녀의 머리를 망설임 없이 짓밟았다. 쿵. 세상이 울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아리의 의식의 첫 번째 균열이 갔다. 쿵. 두 번째 충격. 눈앞에서 수만 개의 별이 터져 나왔다. 오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요, 오빠. 나 결국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어. 쿵. 마지막 충격과 함께 아리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겼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도 황인철의 고함 소리도 매미 울음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날개는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 아래 속수무책으로 꺾여버렸다. 멀리서 훈련을 참관하던 서정우 소장은 그 순간 동생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부대원들의 우렁찬 함성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환자 발생! 환자 발생! 의무병 즉시 뛰어와. 한 병사의 다급한 외침이 연병장의 정적을 깼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의무병 이선우 상병이었다. 그는 땅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서아리 하사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인철 병장은 어느새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할 변명거리를 찾는지 훈련 중에 더위를 먹고 쓰러졌다며 뻔뻔하게 둘러대고 있었다. 이선우는 서둘러 아리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은 없었고 호흡은 미약했다. 그는 휴대용 랜턴을 꺼내 아리의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동공이 심하게 풀려 있었고 빛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다. 귀에서는 소량의 출혈이 보였다. 단순한 열사병이 아니었다. 머리에 가해진 심각한 외부 충격.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탈진이 아닙니다. 두부 외상입니다. 당장 군단 의무대, 아니 민간 대학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선우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의무 키트에서 진단 서식을 꺼내 아리의 상태 의동공 풀림, 고막 파열 의심,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의식 불명을 빠르게 기록했다. 그때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중대장님, 서아리 하사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즉시 상급 병원으로 후송 허가를. 이선우가 진단서를 내밀며 말하는 순간 김진태 대위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것을 구겨 찢어버렸다. 뭐 하는 겁니까?
이선우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김진태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봐, 이 상병.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군단장님이 보고 계시는 훈련이야. 여기서 환자 후송 헬기라도 부르면 우리 중대는 뭐가 되는 거지? 훈련 준비 미흡에 병사 관리 소홀. 내 진급은 물 건너가는 거고 부대는 최하 등급을 받게 될 거라고. 알아들어? 하지만 환자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입니다. 의료인? 웃기지 마. 넌 그냥 의무병일 뿐이야, 의사가 아니라고. 이건 내 지휘 하에 발생한 일이고 판단은 내가 해. 서하사는 그냥 더위 먹고 잠시 기절한 거야. 부대 의무실에 데려가서 수액이나 한 대 맞히면 깨어날 거다. 김진태 대위는 그렇게 상황을 종결지었다. 그는 황인철 병장과 박지현 중사에게 눈짓하며 아리를 의무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비열함이 교차했다. 완벽한 은폐.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그렇게 묻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무실 침대에 눕혀진 아리는 몇 시간 만에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왼쪽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암흑이었고 오른쪽 눈마저도 초점이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뿌옇게 번져 보였다. 귀에서는 이명이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속이 메스꺼웠다.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실명. 그녀는 의사가 되려던 오빠들의 막내 동생이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대로 영원히 빛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 마침 부대로 전화를 걸었던 셋째 오빠 서정우 소장과 통화가 연결되었다. 김진태 대위는 아리의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켜고 그녀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아리야, 오빠다. 훈련은 할만하니? 힘든 건 없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오빠의 목소리에 아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고 무섭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 비명을 삼켰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오빠의 지위에 오점이 남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응, 오빠. 나 괜찮아. 훈련 잘 받고 있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걱정하지 마, 오빠. 거짓말을 하는 동안 아리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완벽한 절망에 빠졌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곳은 거대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뿌옇게 번져 보이는 천장을 향해 눈을 감았다. 삼켜버린 비명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굳어갔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이 모든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서아리가 의무실 차가운 침상 위에서 고통을 삼키고 있을 무렵 백호 부대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불사조 군단 사령부의 군단장실은 평온 그 자체였다. 군단장 서정우 소장은 막 끝난 종합전술훈련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보고서 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사소한 통신 장애는 있었지만 병사들의 높은 사기와 완벽한 대처로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전 인원 이상 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수고했어. 부대원들에게 군단장 특별 휴가를 이틀씩 부여하도록. 서정우 소장이 부관에게 지시하며 서류를 덮으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군 내부망 전용 단말기 화면에 경고음과 함께 붉은색 알림창 하나가 깜빡였다. 긴급 관할 부대 관심 병사 의료 기록 변동 보고.
그것은 서정우 소장이 군단장으로 부임하며 직접 지시해 만든 새로운 보고 체계였다. 관할 부대 내에서 중상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초기 진단과 최종 보고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중간 지휘 계통을 건너뛰고 군단장에게 직접 보고되는 보안 시스템이었다. 지휘관이 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또 훈련 중 가벼운 부상인데 담당 군의관이 과민하게 반응했겠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알림창을 클릭했다. 화면에 간략한 정보가 떴다. 소속 백호 부대 전투지원 중대. 계급 하사. 상병명 초진 두부 외상, 고막 파열 의심, 망막 손상 의심 최종 열사병으로 인한 일시적 탈진. 조치 중대장 지시 하부대 의무실 안정 가료. 서정우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초진 기록과 최종 보고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다. 두부 외상과 고막 파열이 어떻게 단순 열사병으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 시스템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기록 수정을 포착하여 그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분노보다 의구심이 먼저 치밀었다. 어떤 멍청한 지휘관이 이토록 허술하고 대담한 은폐를 시도한단 말인가. 그는 상세 정보 조회를 위해 해당 병사의 군번을 클릭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정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름 서아리. 세상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랑하는 막내 동생의 이름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손이 격렬하게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스템을 조작했다. 삭제된 초진 기록을 복원하라는 긴급 명령을 입력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진 그에게는 가능한 일이었다. 몇 초 뒤 삭제되었던 의무병 이선우의 피 맺힌 절규와도 같은 초진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환자 상태 의식 불명, 양측 동공 반응 없음. 좌측 인해 출혈 확인. 안면부 및 후두부 다발성 타박상. 외부 충격에 의한 심각한 두부 손상 의심. 즉각적인 민간 상급병원 CT 촬영 및 신경외과 협진 요망. 골든타임 놓칠 시 영구적 시신경 및 청신경 손상 혹은 생명 위독 가능성. 서정우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다정하고 온화했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분노가 채웠다. 영구적 손상, 생명 위독.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내 동생. 오빠들 군 생활에 누가 될까봐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던 착하고 대견한 내 동생. 그 아이가 지금 연병장 한복판에서 머리를 짓밟히고 빛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이 모든 진실이 은폐된 채 차가운 의무실에 방치되어 있다는 말인가. 그는 옆에 있던 부관이 무슨 일이냐며 묻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복수. 아니,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심판이다. 감히 내 동생을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그것을 덮으려 한 버러지들을 향한 자비 없는 천벌이다. 서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로 누른 번호는 대한민국군 서열 2위, 냉철한 전략가인 둘째 형 서정민 중장의 직통 번호였다. 형.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정우냐?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래? 아리가 우리 아리가. 서정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동생의 의료 기록을 그대로 읊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살벌했다. 곧이어 들려온 서정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상황 파악됐다. 위치는 백호 부대. 관련자는 전부 다. 한 놈도 빠짐없이. 어떻게 할까, 형? 지금 즉시 합참의장실로 와.
큰형님께는 내가 보고한다. 너는 오는 길에 군단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파악해. 이건 조용한 감찰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전화가 끊겼다. 서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온화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뻘건 증오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대한민국군의 심장부 국방부 합참의장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나라의 군을 호령하는 첫째 형, 불같은 성격의 서정혁 대장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3마리의 백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새끼를 위해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 최상층에 위치한 합참의장실. 거대한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서 있는 그 방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방금 전 둘째 동생 서정민 중장에게서 보고를 전해들은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쳐 그 위에 있던 결제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이 개새끼들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군 통수권자의 위엄이 아닌 동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마리 성난 맹수의 포효였다. 평소 호탕하고 불같으면서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예외였다. 금지옥엽 키운 막내 동생이 군대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곧이어 군단장실에서 폭풍처럼 달려온 서정우 소장이 의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형. 맞다. 정민이한테 다 들었어. 서정혁 대장은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은 이미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냉철한 서정민 중장 역시 굳은 얼굴로 의장실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백호 부대의 조직도와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분노를 넘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완벽한 법적, 절차적 심판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황인철 병장, 박지현 중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은폐한 중대장 김진태 대위. 이 셋이 주범입니다. 서정민 중장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런 끔찍한 가혹행위가 대낮에, 그것도 훈련 중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중대장을 넘어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까지.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 서정혁 대장이 비웃었다. 책임 따위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이건 반역이다. 국가를 지키라고 준 군복을 입고 제 동료를, 제 부하를 사지로 내몬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야. 감찰? 청문회? 그런 시시한 걸로는 안 돼. 그의 시선이 두 동생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서슬 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직접 간다. 서정우 소장이 고개를 들었다. 직접 가신다니요? 그래. 내가 그리고 너희가. 이 나라의 육군대장, 중장, 소장이 직접 그 버러지 소굴로 날아간다. 대한민국 군대가 아직 살아있는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놈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거다. 그 순간 세 형제의 뜻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의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까지 뽑아버리려는 거대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정민아. 네, 형님. 국방부 직할조사본부 최정예 수사팀으로 대기시켜. 군사경찰 특임대 SDT 1개 중대도 완전 무장 상태로 준비시킨다. 법무실에는 지금 즉시 저 세 놈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준비하라고 해. 증거. 내가 직접 증인이 되어줄 테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따위의 토는 달지 말라고 전해. 알겠습니다. 정우야. 네, 형님.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 연락해.
지금 당장 블랙호크 UH-60 세대 그리고 어모용으로 아파치 AH-64 공격 헬기 2대를 준비시킨다. 목적지는 백호 부대 연병장. 1시간 내로 이륙한다. 아파치 공격 헬기.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를 어모용으로 동원하라는 것은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서정민 중장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작전명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형님? 서정혁 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청사를 노려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전명 천벌. 하늘을 대신해 죄를 묻는다. 한 놈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항공작전 사령부의 경납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활주로 위에서는 5대의 군용 헬기가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괴수처럼 프로펠러를 서서히 돌리며 출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굉음은 곧 닥쳐올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백호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종합전술 훈련이 끝난 뒤의 나른함과 안도감이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중대장 김진태 대위는 서아리 사건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황인철 병장과 박지현 중사는 생활관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서아리는 이제 기억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진동은 점점 강해졌고 하늘 저편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공기를 찢으며 다가오는 묵직한 굉음이 들려왔다. 저게 무슨 소리야? 병사들이 하나둘씩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송용 헬기인 블랙호크 세대가 편대를 이루어 낮게 날아오고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마치 지옥의 사냥개처럼 날렵하고 위협적인 형체의 아파치 공격 헬기 2대가 바짝 붙어 엄호 비행을 하고 있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풍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켰고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 빨리. 당황한 당직 사관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병사들은 공포와 경외감에 사로잡혀 넋을 잃고 있었다. 저 정도 규모의 헬기 편대가, 그것도 최강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되어 예고도 없이 부대에 나타나는 것은 전시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쿠구구구구궁. 마침내 세 대의 블랙호크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연병장 중앙에 차례로 착륙했다. 헬기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사단장과 연대장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헬기 쪽으로 달려갔다. 치이그 하는 소리와 함께 중앙에 있던 헬기의 램프가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헬기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모든 지휘관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리고 마침내 3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에 번쩍이는 4개의 별 대한민국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 그 뒤로 3개의 별 육군본부 핵심 참모 서정민 중장. 그리고 2개의 별 불사조 군단장 서정우 소장.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3명의 최고 지휘관이 마치 지옥의 심판자들처럼 나란히 서서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이 내뿜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단장은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그저 경례 자세로 굳어버렸다. 서정혁 대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연병장 앞에 있는 지휘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퍽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 그리고 겁에 질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황인철 병장과 박지현 중사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김진태 대위는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혹시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서정혁 대장은 잠시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천둥처럼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군대장 서정혁이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 내가 이 쓰레기장에 직접 온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겁에 질린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다음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내뱉었다. 그대들이 훈련 중이라는 핑계로 집단으로 린치하고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의무실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서아리 하사. 그의 목소리에 실린 분노가 전류처럼 모두의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그 아이가 바로 내 하나뿐인 막내 동생이다. 정적. 세상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여기저기서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황인철 병장과 박지현 중사, 김진태 대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극도까지 확장되었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늘을 대신한 천벌이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강림했다.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의 입에서 내 하나뿐인 막내 동생이다라는 말이 터져 나온 순간 백호부대 연병장은 핵폭탄이라도 떨어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고 공기는 무게를 가졌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뇌를 회전시켰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매일같이 조롱하고 따돌렸던 그저 빽 좋은 여군이라고 수군거렸던 서아리 하사가 이 나라 군부의 정점에 있는 3명의 장군과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가해자들의 육체였다. 황인철 병장은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방광이 풀리는 듯한 아찔한 공포에 다리가 꺾이며 털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지현 중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김진태 대위는 온몸이 마비된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3명의 장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살점을 물어뜯으러 온 지옥의 케르베로스였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얼음 같은 정적을 깬 것은 둘째 서정민 중장이었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서며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뒤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형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칼날 같은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자리에서 백호부대 전투지원중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및 지휘계통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공개조사를 실시한다. 공개조사. 그 말에 연병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통상적인 군내 조사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실을 까발리겠다는 선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 예고였다. 의무병 이선우 상병 앞으로. 서정민 중장의 지목에 병사들 대열에 서 있던 이선우 상병이 화들짝 놀라며 뻣뻣하게 굳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서 그를 바라보는 서정우 소장의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결심을 굳혔다. 저 눈빛은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눈빛이었다. 이선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보고 들은 것을 모두 말해라. 단 하나의 거짓도 단 한치의 보탬도 없이. 너의 뒤에는 나와 합참의장과 군단장이 서 있다. 이제 너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서정민 중장의 말에 용기를 얻은 이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 제가 서아리 하사를 발견했을 때 상태는 명백한 두부 외상이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동공은 풀려 있었으며 귀에서는 출혈이 있었습니다. 단순 열사병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김진태 대위가 찢어버렸던 진단서의 조각들을 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제가 작성했던 초진 기록입니다. 저는 긴급 후송을 요청했지만 중대장 김진태 대위는 부대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이 기록을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선우의 피 맺힌 증언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김진태 대위는 저건 모함입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서정민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특임대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특임대원이 들고 온 태블릿 화면에는 군 의료정보 시스템의 서버 로그가 떠 있었다. 김진태 대위. 두부 외상이라는 초진 기록이 내 놈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열사병으로 수정된 기록이 여기 있다. 내 놈이 찢어버린 종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나? 이 디지털 시대에 내 놈의 범죄는 서버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그 순간 김진태 대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이선우의 용기 있는 증언은 둑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공포에 짓눌려 있던 병사들의 입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서정민 중장이 다음 증인을 찾을 필요도 없었다. 저도 봤습니다. 황인철 병장이 서하사님 머리를 군홧발로 여러 번 짓밟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박지현 중사님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잘한다며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김진태 대위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 오늘 일은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쏟아지는 증언들. 그것은 더 이상 증언이 아니었다. 방관자들의 뒤늦은 참회이자 썩어 문드러진 양심이 터져나오는 고름이었다. 모든 화살이 황인철, 박지현, 김진태 세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서정민 중장은 세 사람을 연병장 중앙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특임대원들에게 개처럼 끌려나와 수백 명의 병사들과 3명의 장군 앞에 무릎 꿇려졌다. 이제 변명해봐라. 서정민 중장의 싸늘한 말에 황인철은 울며불며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군기를 잡으려던 것뿐이었습니다. 서하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때였다. 단상 아래에 있던 서정우 소장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닥쳐라, 이 버러지 같은 놈. 내 동생은 내 놈 같은 것에게 군기를 잡힐 만큼 군 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생활관을 청소하고 오빠들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 모든 훈련을 악착같이 소화해낸 아이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내 동생의 군기를 논해. 가장 온화했던 막내 장군의 분노는 다른 두 형의 분노보다 더욱 무겁고 무섭게 모두의 심장을 짓눌렀다. 거짓의 성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추악한 진실의 민낯과 그것을 심판하려는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만이 남아 있었다. 거짓이 모두 벗겨지고 추악한 진실만이 남자 연병장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이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무릎 꿇린 3명의 범죄자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황인철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군 서열 1위의 손에 목이 잡힌 황인철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이 손이냐? 내 동생을 때린 손이. 그리고 이 발이냐? 내 동생의 머리를 짓밟은 발이. 서정혁 대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황인철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뒤에 서 있던 특임 대장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체포해.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특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황인철과 박지현, 김진태의 손목에 차례로 채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군 생활과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소리였다. 한 특임 대원은 그들의 어깨에서 계급장을, 가슴에서 부대 마크를 거칠게 뜯어냈다. 한때는 그들의 자랑이었을 표식들이 흙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3명의 범죄자가 완전히 제압되자 3명의 장군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섰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막내 서정우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호소력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군인의 오빠로서 말한다. 내 동생 아리는 단지 내 동생이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전우였다. 국가를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치기로 맹세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했나? 그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여러분의 전우를 짓밟고 고통 속에 방치했다. 한 사람의 꿈과 미래를 그리고 한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파괴했다.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이 모든 비극은 한 명의 가해자와 다수의 방관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나선 것은 둘째 서정민 중장이었다. 그는 법전처럼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그들의 죄목을 나열했다. 피의자 황인철, 박지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 특히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된다. 피의자 김진태. 군형법 제33조 명령 위반 및 직무유기죄. 거기에 군의료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까지. 너희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어겼다. 군대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너희는 오늘부로 군인이 아닌 중범죄자로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의 말은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서슬퍼런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지막으로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연병장의 모든 공기가 짓눌리는 듯 했다. 그는 범죄자들을 향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 그리고 부대 전체를 향해 포효했다. 고개 들어라, 백호 부대 용사들. 병사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이 3명의 버러지만이 죄인인가? 아니다.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묵인한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내 부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무사한 일주의, 원래 군대란 다 그런 곳이라는 자기합리화.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 내 동생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전우회인가? 이것이 너희가 목숨 바쳐 지키겠다는 국가의 모습인가? 그의 질책은 칼날이 되어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박혔다. 오늘을 기억하라. 이 치욕의 날을 뼈에 새겨라. 나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뿌리 뽑을 것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은 합참의장 이전에 피 흘리는 동생을 둔 한 오빠의 약속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3명의 범죄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특임대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수송 헬기에 실렸다.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그들의 목을 쳤다. 헬기가 이륙하며 다시 한번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켰다. 서정혁 대장은 먼지 바람을 맞으며 나지막이 동생들에게 말했다. 가자. 우리 막내 보러. 3명의 장군은 그제야 자신들의 진짜 목적인 의무실에 홀로 남겨진 동생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방금 전 천하를 호령하던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닌 상처 입은 동생을 걱정하는 평범한 오빠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백호 부대의 작고 낡은 의무실 문이 열렸다. 방금 전까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던 3명의 장군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미안함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약품 냄새가 그들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마침내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아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머리와 눈 주변을 감고 있는 두꺼운 붕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작고 가녀린 모습. 늘 씩씩하고 당찼던 오빠들 앞에서는 항상 웃기만 했던 막내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끔찍한 폭력의 흔적만이 그녀의 온몸에 새겨져 있었다. 아리야. 첫째 서정혁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수많은 전장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린 적 없던 강철 같은 사내였지만 동생의 처참한 모습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는 침상 옆에 주저앉아 붕대가 감기지 않은 아리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해야 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감촉에 그의 눈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 나라에 군 통수권자는 없고 그저 동생의 고통에 가슴 찢어지는 오빠만이 흐느끼고 있었다. 서정우 소장은 차마 동생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주먹을 부르쥔 채 울었고 냉철했던 서정민 중장마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입술을 깨물었다.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한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특별팀을 꾸려. 서정혁 대장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리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의무 헬기에 실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며칠간 아리는 수많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최고의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군의관들이 그녀에게 매달렸다. 오빠들은 병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왔다. 담당 군의관은 3명의 장군 앞에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환자의 좌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시신경 완전 손상으로 실명 상태입니다.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명.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병실 복도를 울렸다. 우한 역시 망막 손상으로 인해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교정 시력으로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양측 청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이명과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다. 동생은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도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도 없게 되었다. 육군 대장의 권력도 중장의 지략도 소장의 온화함도 이미 파괴되어 버린 동생의 몸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한편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서아리 하사의 영구적인 상해 진단과 수많은 증언, 명백한 물증 앞에서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황인철 병장은 가혹행 위치상죄의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을, 박지현 중사와 김진태 대위 역시 각각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그들의 인생은 군 교도소의 차가운 담벼락 안에서 끝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아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견뎌냈다. 붕대를 풀고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한쪽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다른 한쪽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했다. 귀에서는 끊임없이 낯선 소음이 울렸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고 분노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 그녀를 붙잡아준 것은 오빠들이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와서 밥을 먹여주고 책을 읽어주며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아리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나 전역해야 할 것 같아. 오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몸으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해하지 마. 나는 괜찮아. 대신 나 이제 다른 싸움을 시작하려고. 아리의 뿌연 눈동자에 예전과는 다른 강인한 빛이 서렸다. 나는 내 한쪽 눈과 귀를 잃었어.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과 들리지 않는 비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었다고 생각해. 나처럼 군대에서 고통받는 다른 군인들을 위해 살고 싶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녀의 상처는 더 이상 패배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사명의 흉터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결심에 3명의 오빠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막내 동생은 꺾인 것이 아니라 부러진 날개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별관, 국군인권상담센터라는 현판이 붙은 조용한 사무실. 창가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곳에 서아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한쪽 눈을 가리는 세련된 디자인의 안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안대는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였다. 그녀의 귓가에는 작은 보청기가 있었고 그녀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이전보다 조금 더 상대에게 몸을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다. 그녀의 앞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 한 명이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선임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에 시달리다 못해 용기를 내어 이곳을 찾아온 병사였다. 괜찮아. 다 말해도 괜찮아. 아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떤 우렁찬 구호보다도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병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뿌옇게 보이는 시야와 끊임없이 울리는 이명 속에서 그녀는 오직 상대의 떨리는 목소리와 작은 몸짓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절망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상대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을 겪었어. 그래서 알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자 병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전설처럼 떠돌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병사의 눈에는 깊은 동질감과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상처는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가장 강력한 공감의 언어가 되어주고 있었다. 아리는 그 병사의 손을 잡아주며 법적 절차와 심리치료 그리고 앞으로 그가 받게 될 모든 보호 조치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상담실을 나서는 병사의 어깨는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어져 있었다. 아리의 이야기는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명 서아리 법이 발의되어 전례 없는 속도로 통과되었다. 군내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보호 조항이 담긴 법안이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인권 실태 조사를 벌였고 수많은 부대의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그녀가 쓰러졌던 백호 부대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거쳐 인권 시범 부대로 재창설되었다. 그녀의 오빠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동생이 시작한 변화를 완성시켜 나갔다. 합참의장 서정혁 대장은 전군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선포하고 훈련보다 인권 교육을 앞세우는 파격적인 지침을 내렸다. 서정민 중장은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레드 휘슬레드 의위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2, 제3의 은폐 시도를 원천 봉쇄했다. 군단장 서정우 소장은 자신의 관할 부대부터 시작하여 병사들과 간부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생활관 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어느 주말 아리는 오빠들과 함께 조용한 수목원을 찾았다.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여전히 입체감이 부족하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 불편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리야, 힘들지는 않니? 매일 다른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서정우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내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내가 잃어버린 것들보다 내가 얻은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져, 오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뿌연 시야 속에서도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의 따스함은 온전히 느껴졌다. 그녀는 잃어버린 시력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들리지 않는 소음 대신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깨달았다. 그녀가 시작한 변화는 군대의 담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의 상담실은 군인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상담센터의 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아리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듯 어색한 사복 차림에 수척해진 얼굴. 한때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황인철이었다. 아리는 순간 숨을 멈췄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황인철은 그녀 앞에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아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서아리는 여전히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한쪽 귀로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고 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고 이제는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위한 거대한 여명의 빛이 되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한쪽 눈의 시력이었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영혼의 등불이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